2024년 어느 날 테슬라 주주총회 현장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열기와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한 투자자가 일론 머스크를 향해 다른 사업들 때문에 테슬라 경영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뼈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머스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은 자신의 철저한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답변을 듣고 그를 단순히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많은 천재 사업가 정도로만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생존 가능한 다행성 종족을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거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머스크에게 테슬라는 이 위대한 화성 정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과 기술을 조달하는 1단계 로켓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무려 800조 원에 도달하며 이미 테슬라와 대등한 수준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내년 주식 상장 시점에는 스페이스X의 가치가 1,500조 원을 돌파하여 테슬라를 완전히 추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259번의 로켓 발사 기록을 살펴보면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발사 기록을 합친 것보다 많은 절반 이상의 로켓을 스페이스X라는 단 하나의 민간 기업이 쏘아 올렸습니다. 발사된 위성의 총 무게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스페이스X의 시장 점유율은 84%에 달하며 사실상 우주 산업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나사조차도 우주 정거장에 중요한 물자를 보낼 때 스페이스X의 로켓 기술 없이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 국방부의 군사 위성부터 전 세계 통신 기업들의 상업 위성까지 지구의 핵심 정보들은 모두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GPS, 기상 정보 등 우주 인프라의 완벽한 독점을 의미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9억 개가 넘는 스타링크 위성이 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모든 위성 수의 무려 65%를 차지합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155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900만 명을 돌파하여 매일 2만 명 이상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위성 인터넷 사업 하나만으로도 올해 약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머스크는 테슬라로 지구에서 자금을 벌어들인 뒤 그 돈과 기술로 우주로 나가는 모든 길목을 완벽하게 장악한 셈입니다. 이 거대한 비즈니스 전략의 시작점인 2001년 당시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머스크는 나사 웹사이트에서 화성 탐사 계획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는 결국 직접 로켓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2001년 10월 머스크는 폐기된 러시아 미사일을 개조해 화성에 온실을 보내겠다는 무모해 보이는 계획을 안고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무기상들은 그를 돈 많은 철부지 미국인 부자로 취급하며 비웃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머스크는 엑셀을 켜고 로켓 제작 원가를 부품별로 직접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로켓 재료비는 전체 발사 비용의 고작 2%에 불과하며 나머지 98%는 중간 마진과 엄청난 비효율임을 깨닫게 됩니다. 직접 만들면 기존 가격의 10분의 1로도 가능하다는 확신이 든 머스크는 2002년 6월 마침내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로켓 개발의 길은 가혹했고 2006년 야심차게 쏘아 올린 첫 번째 로켓은 발사 3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2007년 두 번째 시도에서도 로켓 분리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스페이스X는 기술적 한계와 자금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2008년 8월 세 번째 발사마저 폭발하며 실패로 끝나자 머스크의 전 재산은 바닥을 드러냈고 회사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모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2008년 9월 28일 운명의 네 번째 로켓 발사가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민간 기업 최초로 로켓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쾌거를 이루자 며칠 후 나사로부터 2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생존에 성공한 뒤 머스크는 왜 그 힘든 시기에도 테슬라라는 또 다른 거대 사업을 동시에 밀어붙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은 스페이스X 우주선의 전력 시스템이 되었고 자동화 제조 공정은
로켓 대량 생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은 로켓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 정확히 수직 착륙하는 자율 착륙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개인 자산과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스페이스X에 투자했지만 이제는 구글과 같은 거대 투자사들이 앞다투어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내년 상장을 앞두고 머스크의 지분 가치가 폭등하며 오히려 테슬라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형님 기업이 되었습니다. 머스크의 전략은 이처럼 테슬라로 지구에서의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고 스페이스X로 우주의 관문을 장악해 최종적으로 화성에 가는 것입니다. 초창기 테슬라 투자자들은 단순히 전기차 시장을 보았지만 머스크는 처음부터 화성이라는 더 크고 먼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말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800조 원을 찍는 것을 보며 전 세계 투자자들은 비로소 머스크의 거대한 체스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가 어떻게 단순한 로켓 회사를 넘어 전 세계 우주 산업의 독보적인 지배자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지배력은 크게 발사 서비스, 스타링크 위성 통신, 그리고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이라는 세 가지 핵심 줄기로 나뉩니다. 전통적인 우주 발사 업체들은 1kg의 물자를 우주로 보내는데 약 2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스페이스X는 이를 10분의 1 수준으로 혁신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의 핵심 비결은 바로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 머스크는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버린다면 항공권 가격이 수억 원이 될 것이라며 기존 로켓 산업의 일회성 방식이 가진 모순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스페이스X는 2015년 역사상 최초로 로켓을 수직으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켓 재사용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 성공률은 거의 100%에 달하며 이는 민간 항공기 수준의 고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보잉이나 유럽의 경쟁 업체들이 여전히 고비용의 일회용 로켓을 사용하는 동안 스페이스X는 이미 가격 경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미국 정부의 우주 발사 계약 중 무려 80% 이상이 스페이스X로 향했으며 국가 안보와 정보기관의 위성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통신사와 기상 관측 기관들이 줄을 서서 스페이스X를 찾는 이유는 그들이 가장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사 서비스는 거대한 계획의 시작일 뿐이며 머스크의 진짜 목표는 우주를 통한 전 지구적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스타링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하늘에는 9,000개가 넘는 스타링크 위성들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떠 있는 모든 인공위성 중 무려 65%가 스페이스X의 소유이며 이는 민간 기업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비중입니다. 스타링크 가입자는 이미 9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매일 2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사람들이 새롭게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위성 인터넷 사업만으로 약 17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수익의 60%에서 75%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제조 회사를 넘어 전 세계의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인터넷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스타링크는 해저 케이블이나 산맥의 제약 없이 아프리카 오지부터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안테나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 위성보다 훨씬 낮은 궤도의 위성을 배치함으로써 신호 지연을 최소화했고 이제 우주를 통해 온라인 게임이나 실시간 화상회의까지 매끄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스타링크는 끊긴 통신망을 대신해 군사작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위성 인터넷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스타링크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임을 확인하고 현재 스페이스X에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들은 서로 레이저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릴레이하며 위성 수가 늘어날수록 지구 어디서든 단 몇 초 만에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합니다. 경쟁사가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야 하지만 그 위성을 쏠 로켓조차 스페이스X가 가장 저렴하기에 진입 장벽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 산업의 정점에 서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선인
스타쉽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펠컨 로켓들도 훌륭하지만 한 번에 약 23톤 정도의 물자만을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쉽은 그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 번에 무려 100톤 이상의 거대 화물을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췄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존 로켓이 세미트럭이라면 스타쉽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화물선과 같다고 비유하며 게임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우주선의 모든 부품을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시켜 다시 사용하는 완전 재사용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스타쉽은 4번의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치열한 도전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초기 2번의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3번째와 4번째 시도에서는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며 재진입 및 회수 기술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나사는 이미 스타쉽을 인류의 달 착륙을 위한 차세대 전용 착륙선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인류가 다시 달 표면에 발을 내딛게 될 때 그들이 타고 갈 우주선은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궁극적인 시선은 달에 머물지 않고 훨씬 더 먼 곳, 신비로운 붉은 행성인 화성을 향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화성을 향한 역사적인 첫 번째 무인 우주선을 발사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전 세계에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에는 마침내 인류를 직접 스타쉽에 태워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상력에 기반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밤낮으로 매달려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나사와 미국 정부를 포함한 전 세계 우주기관들이 스타쉽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현재 기술력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로써 발사 서비스로 우주 관문을, 스타링크로 통신망을, 그리고 스타쉽으로 운송의 미래를 모두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3가지 핵심적인 우주 인프라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는 전 지구상에서 스페이스X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렇다면 보잉이나 블루 오리진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은 왜 스페이스X의 이 미친 듯한 혁신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스페이스X가 지난 20년간 수천 번의 엔진 테스트와 수백 번의 실패를 거치며 독보적으로 축적해온 기술 격차에 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방대한 노하우는 수직 착륙 기술처럼 타 업체들이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초고난도 영역에서 빛을 발합니다.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가던 로켓을 정확히 멈춰 세워 착륙 패드 위에 수직으로 내려앉게 만드는 기술은 그야말로 마법과 같습니다. 스타링크가 보유한 9영계의 위성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서로 레이저로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신경망이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이 거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 개의 위성을 발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모순은 경쟁사가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로켓이 바로 경쟁 상대인 스페이스X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조차 결국 스페이스X의 로켓을 빌려야 하는 기묘한 공생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설계한 비즈니스의 길목을 완벽하게 장악한다는 전략의 진짜 의미이며 후발주자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은 수년 전부터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2025년 말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위성 배치를 시작하지 못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만드는 단순한 기술보다 그것을 안정적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는 정밀한 운송 기술이 훨씬 더 어렵고 높은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경쟁력은 미국 정부가 이미 국가 안보와 우주 정책 전반에 걸쳐 스페이스X의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의 우주정거장 보급 임무부터 국방부의 극비, 군사위성, 정보기관의 정찰위성까지 모든 핵심 임무가 스페이스X의 손을 거쳐 수행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된 스타링크의 압도적 위력은 이제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를 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증액된 미국 정부의 위성통신 예산 대부분은 결국 유일하고도 확실한 대안인 스페이스X의 금고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혁신적인 경쟁력은 로켓 제작에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외부 하청 없이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전략입니다. 스페이스X는 거대 로켓 엔진부터 정밀한 항법 소프트웨어, 위성 본체, 심지어 대원들이 착용하는 우주복까지 모두 자체 공장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기존 우주 산업이 여러 단계의 하청 업체를 거치며 가격이 수십 배로 불어날 때 스페이스X는 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하나로 통합해 비용을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10개 이상의 중간 업체를 거치며 발생하는 모든 마진을 완벽하게 제거한 덕분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블루 오리진은 창업 후 무려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 번도 지구 궤도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창업 후 단 6년 만에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던 역사적인 기록과 비교하면 두 기업 사이의 기술적 격차는 이미 넘사벽 수준입니다. 항공산업의 거인 보잉의 우주선 프로젝트 역시 계속되는 기술 결함과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나사는 결국 스페이스X에 더 많은 임무를 배정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대응하던 우주 회사들조차 이미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에 밀려 발사 횟수가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국가 주도로 독자 노선을 걷고는 있지만 글로벌 민간 시장의 상업적인 주도권은 이미 스페이스X가 완전히 끝내버린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며 대한민국 역시 이미 우주 안보와 탐사 분야에서 스페이스X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발사된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어떤 로켓에 실려 달로 향했는지 확인해보면 바로 스페이스X의 펠컨 9였습니다. 국방의 핵심인 한국의 군사 정찰 위성들 또한 스페이스X의 로켓을 이용해 우주로 올려졌으며 이는 우리 기술력의 한계와 비용 문제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자랑인 누리호는 한 번 발사에 약 200억 원이 들지만 스페이스X는 약 870억 원으로 훨씬 저렴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같은 무게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비용을 비교하면 누리호가 스페이스X보다 무려 10배나 더 비싸다는 점입니다. 또한 누리호는 지구 저궤도에만 위성을 올릴 수 있어 달이나 화성 같은 심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결국 스페이스X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은 한국 우주 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해가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정식 승인과 진출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륙하면서 국내 통신 3사인 SKT, KT, LGU+는 강력한 경쟁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통신 사각지대인 섬이나 산악지역, 선박과 비행기 같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지만 그 파괴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복잡한 케이블 공사 없이 안테나만 설치하면 되는 위성 인터넷의 편리함과 빠른 속도는 결국 일반 가정용 시장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키며 우주 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우주 산업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예산을 대폭 늘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2025년 7월에는 정부 주도의 누리호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전하며 본격적인 민간 주도 우주 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한국판 스페이스X 육성 시도라고 부르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기술적 산은 여전히 높습니다. 스페이스X가 20년간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쌓아온 방대한 노하우를 한화가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자본 역시 글로벌 우주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8월 한국의 한 벤처 투자 회사가 스페이스X에 약 130억 원을 투자하며 한국 자본의 우주 산업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비록 투자 금액 자체는 스페이스X의 규모에 비해 작을지라도 이는 한국이 우주 경제의 일원이 되려는 상징적인 발걸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스페이스X의 주식을 직접 사고 싶어 하지만 현재는 비상장 기업이라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2026년으로 예정된 역사적인 주식 상장이 이루어지면 전 세계 투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미래의 가치를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몇 가지 우회적인 간접 투자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우주산업 전문 ETF나 펀드를 활용해 스페이스X의 핵심 부품 공급사나
관련 파트너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KAI, LIG넥스원과 같이 스페이스X의 대항마로 성장 중인 국내 우주산업 대표 기업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계바늘을 10년 뒤로 돌려 스페이스X가 완전히 바꾸어 놓을 2035년의 어느 평범한 하루를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2035년에 당신은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스타링크 위성망을 통해 집에서처럼 끊김없는 초고속 와이파이에 연결됩니다. 비행기가 높은 고도를 날고 있는 중에도 당신의 자녀들은 스타링크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고화질 우주 여행 영상을 감상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기지국이 없는 깊은 산속이나 망망대해 한복판에서도 스타링크 위성과 직접 통신하며 전 세계 어디서든 완벽한 연결성을 보장합니다. 지구상에서 더 이상 통신음영 지역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조난이나 긴급 상황에서도 위성을 통한 즉각적인 구조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내비게이션과 기상 정보는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수십 배 더 정확한 예측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위성 신호를 통해 실시간 도로 상황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내려받으며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경로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지난 20년간 묵묵히 다져온 기술적 토대 위에 세워질 현실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강력한 현금 창출원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스페이스X에 쏟아부어 우주 인프라라는 거대한 수익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발사 서비스로 우주로 가는 문을, 스타링크로 지구를 잇는 통신망을, 스타쉽으로 행성 간 이동을 위한 대규모 운송 수단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줄기를 동시에 틀어준 기업은 전 세계에서 스페이스X가 유일하며 이는 21세기 산업 구조가 우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기업이나 개인이 우주라는 공공의 인프라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가격 결정권을 한 사람이 쥐게 되거나 특정 국가의 안보 정책에 기업이 개입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독점의 폐해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페이스X의 독주를 견제할 중국의 독자 생태계 구축 노력이나 유럽과 인도의 저비용 로켓 개발 경쟁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한 경쟁이 있어야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가격이 낮아지며 그 혜택이 비로소 지구상의 모든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머스크가 로켓 회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비웃던 세상은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화성 이주 계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그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던 꿈들을 하나씩 현실로 바꾸어 놓았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으며 이제 다음 2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주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 분석가부터 우주 통신 엔지니어, 우주 관광 서비스 매니저와 우주 물류 전문가 같은 직업들이 10년 안에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우주 산업은 가장 역동적이고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있는 새로운 개척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하나의 거대 기업이 인류 공동의 자산인 우주 인프라를 독점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적인 가격 결정권을 쥐거나 서비스 중단과 같은 예기치 못한 위험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스페이스X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의 도전을 주시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국 내 독자적인 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독자적인 로켓 기술과 위성 인터넷망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우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또한 저비용 로켓 개발이라는 자신들만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러한 건강한 경쟁 체제가 유지되어야만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혜택이 지구상의 모든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02년 일론 머스크가 처음 로켓 회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상의 모든 전문가는 그가 곧 파산할 것이라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2003년의 전기차 투자와 2015년의 로켓 재사용 시도 때도
사람들은 나사도 못한 일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며 그의 무모함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스페이스X는 기업 가치 800조 원의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그 모든 비웃음이 틀렸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머스크는 화성에 100만 명의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는 과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황당해 보이는 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미친 소리라고 하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가 불가능을 어떻게 현실로 바꾸었는지 목격한 우리는 이제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스타링크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스페이스X의 로켓을 타고 달 여행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화성의 정착촌에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엄한 광경을 우리 세대가 직접 목격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21세기 가장 대담한 비즈니스 전략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인류의 거주지를 우주로 확장하는 거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나아가는 그 위대한 여정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그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